공법론은 범죄를 여러 명이 함께 저질렀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정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 그런데 을은 망을 보고 병은 차를 준비하고 정은 갑에게 훔쳐라라고 시킨다. 이때 문제는 단순하다. 범죄는 갑 혼자 한 것인가? 아니면 을, 병 정도 같이 처벌할 수 있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공법론이다. 형법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 시킨 사람, 도와준 사람도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처벌한다. 공법론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본다. 첫째, 공동정범이다.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역할을 나누어 강도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교사범이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마음먹게 만든 사람이다. 저 사람 돈 훔쳐라라고 시켜서 범죄 결의를 만들면 교사범이 문제된다. 셋째, 방조범이다. 이미 범죄를 하려는 사람을 도와준 경우다. 도구를 빌려주거나 망을 봐주거나 도망갈 차를 준비해주는 경우다. 넷째, 간접정범이다.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다. 정리하면 공법론은 범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누가 정범이고 누가 교사범이고 누가 방조범인지 가르는 문제다. 정범은 범죄를 자기 일처럼 실현한 사람이고 공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이때 갑은 직접 절도행위를 했으므로 정범이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저 물건 훔쳐라라고 시켰다면 을은 직접 훔친 것은 아니지만 갑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 경우 을은 교사범이 문제된다. 또 병이 갑에게 도망갈 오토바이를 빌려줬다면 병은 직접 훔친 것도 아니고 범죄를 시킨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갑의 범죄를 쉽게 만들어줬다. 이 경우 병은 방조범이 문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형법은 범죄에 관여한 사람을 전부 똑같이 보지 않는다. 누가 범죄의 중심에 있었는지, 누가 범죄를 시켰는지, 누가 범죄를 도왔는지를 나누어 본다. 범죄의 중심에서 자기 의사로 범죄를 실현한 사람은 정범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공범이다. 다만 공동정범은 조금 특이하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함께 실현하면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범으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를 붙잡고 을이 돈을 빼앗았다면 갑은 돈을 직접 빼앗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형법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이 사람이 범죄를 자기 범죄로 실행했는가 아니면 남의 범죄에 가담했는가이다. 여기서 전자는 정범, 후자는 공범이다. 단독정범은 한 사람이 혼자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갑 혼자 절도행위를 했다. 이 경우 갑은 절도죄의 단독정범이다. 단독정범은 가장 기본적인 범죄 형태다. 형법에서 보통 사람을 살해한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사람을 폭행한 자라고 할 때 일단은 혼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범죄가 항상 혼자 일어나지는 않는다. 누가 망을 봐주기도 하고 누가 도구를 빌려주기도 하고 누가 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단독정범을 먼저 알아야 공법론도 이해된다. 단독정범은 범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사로 범죄를 결심하고 자기 행동으로 범죄를 실현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면 갑은 절도죄의 단독정범이다. 갑이 을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갑은 상해죄의 단독정범이다. 갑이 을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갑은 사기죄의 단독정범이다. 정리하면 단독정범은 공법론의 출발점이다. 먼저 혼자 범죄를 완성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담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함께 실현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점원을 위협하고 을은 계산대에서 돈을 꺼냈다. 이때 돈을 직접 꺼낸 사람은 을이다. 그렇다면 갑은 강도죄가 안 될까? 아니다. 갑도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처음부터 함께 범죄를 하기로 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공동정범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전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사람은 피해자를 붙잡고 한 사람은 돈을 빼앗고 한 사람은 망을 볼 수도 있다. 겉으로 보면 한 명은 핵심 행위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보조행위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범죄 계획 안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이 범죄 실현에 중요했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그래서 공동정범은 단순한 방조범보다 책임이 무겁다. 방조범은 남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다. 하지만 공동정범은 범죄를 자기 범죄로 함께 실행한 사람이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내가 전부 직접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빠진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다.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역할을 나누고 함께 실현했다면 각자는 전체 범죄에 대해 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와 역할을 나눈 실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점원을 위협하고 을은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기로 했다. 실제로 갑은 점원을 위협했고 을은 돈을 가져갔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공동가공의 의사다. 쉽게 말하면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다. 그냥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 범죄를 함께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기능적 행위 지배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각자가 맡은 역할을 통해 범죄 전체를 함께 지배했다는 뜻이다. 꼭 직접 돈을 훔치거나 직접 사람을 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망을 보거나 도망갈 차를 준비하거나 피해자를 붙잡는 역할도 전체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이라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또 범죄가 끝난 뒤에 도와준 사람도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이 아니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같이 하기로 했는가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함께 본다. 그래서 공동정범 문제에서는 항상 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 지배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하겠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이때 갑과 을은 서로의 역할을 알고 있다. 그리고 둘 다 절도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같이 이 범죄를 하자는 의사다. 반드시 말로 명확하게 약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눈짓, 행동, 분위기, 역할 분담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을이 옆에서 바로 합세해서 함께 때렸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은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서로 범행을 함께 한다는 의사가 생겼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이걸 순차적 공모라고 한다. 처음부터 같이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 도중에 합류해서 함께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다. 다만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친구가 싸우는 걸 옆에서 보기만 했다면 그 자체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방관이 아니라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통해 범죄 전체를 함께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강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피해자를 붙잡고 을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았다. 이때 지갑을 직접 빼앗은 사람은 을이다. 그렇다고 갑이 단순한 방조범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갑이 피해자를 붙잡았기 때문에 을이 지갑을 빼앗을 수 있었다. 즉 갑의 역할은 범죄 실현에 핵심적인 기능을 했다. 이런 경우 갑에게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쉽게 말하면 내 역할이 빠지면 범죄 전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웠는가를 보는 것이다. 공동정범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돈을 빼앗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도망갈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행위가 전체 범죄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는지다. 다만 너무 사소한 도움만 준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행에 큰 영향이 없는 단순한 심부름이나 가벼운 편의 제공 정도라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약하다. 정리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함께 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범죄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자기 일처럼 함께 실행한 사람이고 방조범은 남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이때 을은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했고 망을 보는 역할도 범죄 실현에 중요했다. 이 경우 을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 병이 있다. 병은 갑이 물건을 훔치려는 것을 알고 저쪽 문으로 나가면 CCTV가 별로 없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병은 범죄를 자기 일처럼 함께 하려는 정도는 아니었고 갑의 절도 범행을 쉽게 만들어준 정도에 그쳤다. 이 경우 병은 방조범이 문제된다. 차이는 여기다. 공동정범은 범죄 전체를 함께 실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통해 범죄 전체를 지배한다고 본다. 방조범은 범죄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 다만 정범의 범죄를 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볼 때는 단순히 도와줬다만 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범죄 계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범죄를 자기 범죄로 받아들였는지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망을 봤다고 무조건 방조범은 아니다.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함께 실행했다면 공동정범, 남의 범죄를 옆에서 도와준 정도라면 방조범이 된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함께 실현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 갑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을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 경우 을은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갑의 폭행이 가능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을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 병은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다. 병은 말리지도 않았지만 때리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고 망을 보지도 않았다. 이 경우 병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또 친구가 범죄를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적어도 범죄를 함께 하려는 의사와 범죄 실현에 의미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위압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분위기를 만들거나 정범에게 심리적 힘을 준 경우에는 공범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단순한 동석인지 실질적인 가담인지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현장에 있었다고 무조건 공동정범은 아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이고 단순 가담자는 범죄 주변에 있었을 뿐 범죄를 지배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장 공모는 범행 현장에서 즉석으로 함께 범죄를 하기로 하고 실행에 가담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처음에는 갑 혼자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을이 상황을 보고 바로 합세했다. 을은 갑과 미리 약속한 적은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를 함께 때리기 시작했다.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범행 도중에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현장 공모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범행 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범행 현장에서 즉석으로 의사가 맞아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했는가가 아니라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가이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데 을이 갑의 의도를 알고 피해자를 때렸다. 또 갑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을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함께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옆에서 응원하거나 구경한 정도라면 부족하다. 현장 공모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범죄 실현에 가담해야 한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사전 모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범행 현장에서 서로 뜻이 맞고 그 뒤 함께 실행에 나아갔다면 현장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순차적 공동정범은 범행이 시작된 뒤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그때부터 범죄를 함께 실현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혼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간에 을이 와서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을도 갑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 경우 을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행 도중에 합류해서 함께 실행했다. 이런 경우를 순차적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범행 시작 전부터 공모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가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범죄를 함께 하겠다는 의사가 생기고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은 자기가 합류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이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그 후에 을이 합류했다면 을에게 처음 상해 부분까지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을이 합류한 뒤에 폭행,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그리고 전체 범행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그래서 순차적 공동정범에서는 항상 언제 합류했는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범행 도중에 합류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뒤늦게 합류한 사람의 책임 범위는 합류 시점과 그 이후의 역할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공동정범은 자기가 직접 한 행위뿐만 아니라 함께 실현한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강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을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기로 했다. 실제로 갑은 피해자를 위협했고 을은 지갑을 빼앗았다. 이때 갑은 나는 돈을 직접 빼앗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 돈을 직접 꺼낸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갑과 을은 처음부터 강도를 함께 하기로 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현했다. 그래서 갑도 강도죄 전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 이게 공동정범의 핵심이다. 공동정범은 각자 자기 손으로 한 부분만 책임지는 게 아니다.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서 하나의 범죄를 함께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전체에 대해 정범으로 책임진다. 다만 무조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정범의 책임은 공동의 범행 계획 안에 있었던 범위에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단순히 절도만 하기로 했는데 을이 갑과 상의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그 상해 결과까지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그 폭행이나 상해가 공동계획 안에 있었는지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지 갑이 그것까지 받아들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진다. 하지만 공모 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람의 독자적 행위까지 항상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공모 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전체 범죄를 지배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했다. 갑은 전체 범행을 설계하고 을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병은 돈을 인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은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돈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갑은 단순히 뒤에서 말만 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갑이 범죄 전체를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고 실행을 지휘했다면 갑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모 공동정범의 핵심은 현장에 있었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범죄를 자기 범죄로 받아들이고 전체 범행에서 핵심적인 지배력을 가졌는가이다. 예를 들어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에서는 실제 현장 실행자는 따로 있고 뒤에서 계획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뒤에서 계획한 사람이 단순한 교사범에 그치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이 되는지는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과 역할의 중요성을 보고 판단한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때리고 훔치고 속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 밖에 있었더라도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전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공모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지배한 사람이고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만든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사람 지갑 훔쳐와. 성공하면 돈 나눠줄게. 을은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절도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혼자 가서 지갑을 훔쳤다. 이 경우 갑은 직접 훔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을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때 갑은 보통 교사범이 문제된다. 반면 다른 경우를 보자. 갑과 을이 처음부터 함께 절도 계획을 세웠다. 갑은 범행 대상을 고르고 도망 경로를 정하고 을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맡겼다. 을은 현장에서 지갑을 훔쳤고 갑은 현장에 없었지만 범죄 전체를 설계하고 지휘했다. 이 경우 갑은 단순히 범죄를 시킨 사람을 넘어서 범죄를 자기 일처럼 함께 실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갑에게 공모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차이는 범죄에 대한 지배력이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 결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범죄의 실행 중심은 정범에게 있다. 하지만 공모 공동정범은 범죄 전체에 깊이 들어가 있다. 계획, 역할 분담, 실행 과정에 관여하면서 범죄를 자기 범죄로 함께 지배한다. 정리하면 단순히 해라라고 시켜서 범죄 결의를 만들면 교사범, 범행 계획에 깊이 관여하고 전체 범죄를 함께 지배하면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고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문을 열고 을은 안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서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함께 절도를 실현했다. 이런 경우는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반면 이런 경우를 보자.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했다. 저 가방은 내 가방인데 내가 손이 없으니까 내가 좀 가져와줘. 그런데 사실 그 가방은 병의 가방이었다. 을은 그것이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을은 범죄의식 없이 가방을 가져왔다. 이 경우 실제로 가방을 가져온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을은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절도 고의가 없다. 오히려 을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 사람은 갑이다. 이때 갑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차이는 상대방이 범죄의 의미를 알고 함께 실행했는지다. 공동정범에서는 각자가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한다. 서로가 범죄의 공동실행자다. 반면 간접정범에서는 이용당한 사람이 범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거나 책임 능력이 없거나 강요를 당하는 경우처럼 도구처럼 이용된다. 정리하면 함께 범죄를 알고 역할을 나누면 공동정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나 책임 없는 사람을 이용하면 간접정범이다. 초과행위는 공동으로 하기로 한 범위를 넘어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행위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계획은 단순했다. 밤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만 훔치고 나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범행 중에 가게 주인이 나타났다. 그러자 을이 갑과 상의 없이 가게 주인을 때려 크게 다치게 했다. 이때 갑에게도 상해 결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바로 이때 문제되는 것이 공동정범의 초과행위다. 공동정범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진다. 하지만 다른 공범이 공동계획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저지른 행위까지 항상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공모의 범위 안에 있었는가이다. 갑과 을이 처음부터 들키면 때려서라도 도망가자고 정했다면 을의 폭행은 공동계획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갑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갑과 을이 물건만 훔치기로 했고 폭행은 전혀 예정하지 않았는데 을이 갑자기 독단적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그 부분은 을의 초과행위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한 행위가 공동의 범행 계획 안에 있었는지 예상하고 받아들인 범위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있다. 공동정범은 구성 요건의 일부만 실행했더라도 전체 범죄를 함께 실현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강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피해자를 붙잡고 을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았다. 여기서 지갑을 직접 빼앗은 사람은 을이다. 갑은 돈을 직접 가져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갑은 강도죄가 아니라 단순 폭행 정도만 책임질까? 그렇지 않다. 갑이 피해자를 붙잡은 행위는 을이 지갑을 빼앗을 수 있게 만든 핵심 역할이다. 즉 갑은 강도죄의 모든 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을과 역할을 나누어 강도 범죄 전체를 함께 실현했다. 이런 경우 갑도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동정범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구성 요건을 전부 직접 실행했는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범죄 전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는지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문을 열고, 한 사람은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자만 떼어보면 절도 행위를 완전히 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절도 범죄를 완성한 것이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내가 범죄 행위를 전부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빠질 수 없다. 공동계획 안에서 중요한 일부를 담당했다면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망복이라도 범죄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이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가게 물건을 훔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기로 했다. 실제로 갑은 물건을 훔쳤고 을은 밖에서 경찰이나 주인이 오는지 살폈다. 이때 을은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을은 단순 방조범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처음부터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고 을의 망복이 역할이 범죄를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을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망복이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보조행위처럼 보인다. 하지만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에서는 주변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 있으면 범행 실행이 훨씬 쉬워진다. 또 망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행자가 안심하고 범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망보기가 전체 범죄 계획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공동실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망을 봤다고 항상 공동정범은 아니다. 갑이 혼자 범죄를 하려는데 을이 우연히 옆에서 살짝 도와준 정도라면 방조범에 그칠 수 있다. 정리하면 망보기는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갈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함께 실현했다면 공동정범, 남의 범죄를 옆에서 도와준 정도라면 방조범이 된다. 도망 차량 운전도 범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이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강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 점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기로 했다. 을은 밖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다가 갑이 나오면 바로 태워 도망가기로 했다. 실제로 갑은 돈을 빼앗았고 을은 차를 운전해 갑을 도망가게 했다. 이때 을은 직접 점원을 위협하지도 않았고 돈을 빼앗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을은 단순히 도와준 사람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고 도망 차량 운전이 범죄 성공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을도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운전 역할은 겉으로 보면 범행 후 도움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도주를 포함해서 범죄 계획을 세웠다면 다르다. 특히 강도나 절도처럼 범행 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범죄에서는 도망 차량 운전이 전체 범죄의 핵심 역할이 될 수 있다. 다만 범행이 끝난 뒤 우연히 사정을 알고 태워준 경우라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범인 은닉이나 방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운전 역할도 언제, 어떤 의사로, 어떤 계획 안에서 했는지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범죄 계획에 들어가서 도망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 범행 후에 우연히 도와준 정도라면 공동정범은 아니다. 현장에 없었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지배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했다. 갑은 전체 범행 구조를 짰고 을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병은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인출했다. 그런데 갑은 실제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고 돈을 직접 인출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갑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갑이 범죄 전체를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고 실행 과정을 지휘했다면 갑은 현장에 없었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공모 공동정범과 연결된다. 핵심은 장소가 아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자기 범죄로 받아들였는지,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른 실행자들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함께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단순히 범행 이야기를 들었거나 범행 후 이익을 조금 나눠받기로 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에 없던 사람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물으려면 범행 전체에 대한 실질적 관여와 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범죄 전체를 함께 계획하고 지배했는지다. 공동정범에서는 공동계획 안에서 발생한 결과라면 함께 책임질 수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과 결과는 따로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했다. 처음 계획은 단순했다. 피해자를 몇 대 때리고 겁만 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범행 중에 을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다. 이때 갑에게도 그 상해 결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가 문제된다. 공동정범은 함께하기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체 책임을 진다. 갑이 직접 찌르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공동계획 안에 있었다면 갑도 책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처음부터 필요하면 흉기도 쓰자, 저항하면 크게 다치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면 을의 흉기 사용도 공동계획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갑도 상해 결과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갑은 단순 폭행만 생각했는데 을이 전혀 예상 밖으로 흉기를 꺼내 독자적으로 찔렀다면 그 부분은 을의 초과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게 당연히 흉기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에서 결과가 커졌을 때는 그 결과가 공동계획 안에 있었는지 예상하고 받아들인 범위였는지를 봐야 한다. 공동정범에서 중간에 빠지려면 단순히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범행과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그런데 범행 직전에 을이
겁이 났다. 을은 갑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갑은 을이 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채 물건을 훔쳤다. 이때 을은 나는 중간에 빠졌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공동정범에서 이탈 문제가 나온다. 공동정범에서 이탈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마음속으로 이제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공동계획이 세워졌고 자신의 역할이 다른 사람의 범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연결을 끊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명확히 나는 범행에서 빠진다. 너도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자신이 제공한 도구나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이탈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갑이 여전히 을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범행했다면 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에서 빠지려면 그냥 도망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범행에 대한 자기 기여와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에서 이탈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이탈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그런데 범행 전에 을이 갑에게 분명히 말했다. 나는 이제 안 한다. 너도 하지 마라. 나는 망을 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을은 범행 장소를 떠났다. 갑도 을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이 혼자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을에게도 절도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을이 공동범행에서 이탈했고 갑도 그 사실을 알았으며 을의 역할이 더 이상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다면 을은 이탈 이후 갑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되기 어렵다. 이탈의 핵심은 공동범행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나는 빠질래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공범에게 이탈 의사를 알리고 자신의 기여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면 이탈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미 범행에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고 그 도움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을이 범행 도구를 제공한 뒤 나는 빠진다고 말만 했지만 그 도구가 그대로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을의 책임이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에서 이탈이 인정되면 이탈 이후의 범행 책임은 줄어들거나 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탈하려면 자신의 기존 기여와 영향력이 범행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앞사람이 이미 저지른 범죄 상태를 뒤늦게 이어받아 함께 범죄를 실현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를 감금했다. 처음에는 갑 혼자 피해자를 방 안에 가두었다. 그런데 나중에 을이 그 사실을 알고 합류했다. 을은 문 앞을 지키면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 경우 을은 감금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금 상태가 계속되는 중간에 합류해서 그 감금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경우 을에게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범행 도중에 합류한다는 점에서 순차적 공동정범과 비슷하다. 하지만 핵심은 이미 발생한 범죄 결과나 상태를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 이어받아 함께 유지하거나 이용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이미 끝난 부분까지 전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이미 피해자를 폭행해서 상처를 입힌 뒤 그 후 을이 합류했다면 을에게 그 이전 상해까지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합류한 이후의 범행과 그 이후 함께 지배한 범위에서 문제된다. 정리하면 승계적 공동정범은 뒤늦게 범행에 합류했지만 그 이후 범죄 상태를 함께 지배한 경우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합류한 이후 함께 지배한 범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를 감금했다. 갑은 피해자를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 그 뒤 을이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을은 갑에게 계속 못 나가게 하자라고 말하고 문 앞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 경우 을은 감금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가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을이 합류한 뒤에는 갑과 함께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을은 적어도 합류 이후의 감금에 대해서는 감금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을에게 감금 시작 전의 행위까지 전부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을이 범행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은 을이 지배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기 행위와 자기 책임을 기준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뒤늦게 합류한 사람에게 이전 공범이 이미 저지른 행위까지 당연히 책임지우기는 어렵다. 다만 감금처럼 범죄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에서는 다르다. 을이 합류한 뒤에도 감금 상태가 계속되고 을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면 그 이후에 계속된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리하면 승계적 공동정범에서는 반드시 시점을 나눠야 한다. 합류 전 이미 끝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책임지기 어렵고 합류 후 함께 지배한 범위에서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된다. 실행행위 분담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을은 안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다. 실제로 갑은 문을 열었고 을은 물건을 훔쳤다. 이때 물건을 직접 가져온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갑도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갑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을이 쉽게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갑과 을은 각자 실행행위를 나누어 담당한 것이다. 공동정범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구성 요건을 전부 실현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은 문을 열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물건을 가져오고 한 사람은 도망갈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이 전체 범죄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는지다. 다만 역할이 너무 사소하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행과 큰 관련 없는 단순한 심부름 정도라면 범죄 전체를 함께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에서 실행행위 분담은 각자가 범죄의 일부를 맡아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다. 그래서 나는 직접 훔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암묵적 공모는 말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과 상황상 함께 범죄를 하기로 한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갑이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을은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도망길을 막았다. 그리고 갑이 계속 때리는 동안 을은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미리 우리같이 폭행하자라고 말한 적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을의 행동을 보면 갑의 범행을 단순히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암묵적 공모가 문제된다. 공모는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자, 대화, 계획서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의사는 행동으로도 드러난다. 같이 범행 장소에 가고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행동을 알고 받아들이고 범죄 실현을 위해 움직였다면 말 없는 공모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한다. 암묵적 공모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 그냥 옆에 있었던 사람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동석이나 방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리하면 암묵적 공모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정되는 공모다. 하지만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정도를 넘어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와 역할이 드러나야 한다.
공동정범에서는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즉 범행 계획의 내용이 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고 조용히 물건만 가지고 나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범행 중에 을이 갑자기 주인을 밀쳐 다치게 했다. 이때 갑에게도 그 상의 결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범행 계획의 내용이 중요해진다. 갑과 을이 처음부터 들키면 힘을 써서라도 빠져나오자라고 계획했다면 을의 폭행은 공동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갑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두 사람이 물건만 훔치기로 했고 폭행은 전혀 예정하지 않았는데 을이 갑자기 독단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부분은 을의 초과행위가 될 수 있다. 공동정범은 함께 한 범죄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다. 그래서 어디까지 함께 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절도만 함께 하기로 했는지, 강도까지 감수했는지, 상해 결과까지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공동정범 문제에서는 단순히 같이 있었다만 보면 안 된다. 처음 또는 범행 도중에 형성된 범행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 계획 안에 문제된 행위와 결과가 들어가는지를 따져야 한다. 공동정범에서는 공범 중 한 사람이 범행 계획에 따라 실행에 착수하면 다른 공동정범에게도 실행의 착수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실제로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집으려는 순간 경찰에게 붙잡혔다. 을은 밖에서 망만 보고 있었고 직접 물건을 집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을은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했고 을이 망복이라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면 갑의 실행 착수는 을에게도 공동정범의 실행 착수로 연결될 수 있다.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범죄를 실현하는 구조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손으로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시작해야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따라 공범 중 누군가가 범죄 실현을 향해 직접 나아가는가이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를 붙잡고 을이 돈을 빼앗기로 한강도 범행에서 갑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면 을이 아직 돈을 빼앗기 전이라도 공동정범 전체의 실행 착수가 문제된다. 다만 단순히 범행을 이야기하거나 준비만 한 단계라면 부족하다. 도구를 준비하거나 장소를 물색한 정도는 보통 예비 단계에 가깝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에서는 공범 중 한 사람이 공동계획에 따라 실행에 착수하면 다른 공동정범에게도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미수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갑이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집으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결국 물건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 경우 절도죄는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갑과 을은 공동계획에 따라 범행에 착수했다. 따라서 갑과 을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 절도, 강도, 사기 같은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공동정범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동의 범행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미수가 된다. 예를 들어 강도를 하려고 피해자를 위협했지만 돈을 빼앗지 못한 경우, 사기를 하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에서도 완성과 미수를 구별해야 한다. 함께 범죄를 실행하려고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면 공동정범의 미수 구조로 보면 된다. 공동정범에서 중지미수가 되려면 혼자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범행까지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을이 갑자기 겁이 났다. 을은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그런데 갑은 그대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을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중지미수는 범죄를 스스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문제된다. 그런데 공동정범에서는 범죄가 혼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마음만 바꿨다고 해서 전체 범죄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정범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자기만 빠지는 정도를 넘어서 다른 공범의 실행도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그만하자, 범행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갑이 범행을 못하도록 도구를 회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실제로 절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했다면 중지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에서 중지미수는 단순한 이탈보다 요건이 더 강하다. 혼자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범행 전체의 완성을 막아야 한다. 과실범도 여러 사람이 주의 의무를 함께 위반해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갑과 을이 함께 안전관리를 맡고 있었다. 갑은 안전망 설치를 제대로 확인해야 했고 을은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대충 넘어갔다. 결국 작업자가 추락해서 다쳤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다. 상해 고의는 없다. 하지만 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과실범이 문제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실범에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본다. 공동정범이라고 하면 보통 같이 범죄를 하자라고 모의한 고의범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과실범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각자의 주의 의무를 함께 위반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수술 과정에서 기본 확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운전자들이 함께 위험한 방식으로 도로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핵심은 각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 주의 의무 위반이 결과 발생에 연결되는지, 그리고 서로의 행위가 하나의 위험한 과정으로 결합했는지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고의범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과실범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주의 의무를 위반해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하나의 결과를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공사 현장 안전 책임자였다. 갑은 추락 방지망을 확인해야 했고 을은 작업자 안전 장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갑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작업자가 추락해서 크게 다쳤다. 이때 갑과 을은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 주의 의무 위반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는 고의가 아니다. 과실범은 애초에 고의가 없는 범죄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위험한 행위 과정에 함께 관여했는지, 각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 주의 의무 위반이 결과 발생으로 이어졌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여러 의사가 수술 중 기본 확인을 함께 놓쳐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러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함께 무시해 사고가 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자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의무 위반이 결과와 연결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하나의 사고 결과로 이어질 때 문제된다.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하기로 한 경우이고 동시범은 서로 공모 없이 우연히 같은 결과에 관여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했다. 갑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을은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두 사람은 서로 함께 폭행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함께 피해자를 공격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런 경우를 보자. 갑이 피해자를 때렸다. 그런데 전혀 상의한 적 없는 을도 우연히 같은 시간에 피해자를 때렸다. 갑과 을은 서로 알지도 못했고 같이 범죄를 하자는 의사도 없었다.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이 문제된다. 차이는 공모다. 공동정범은 서로 범죄를 함께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그래서 각자의 행위가 하나의 공동범행으로 묶인다. 하지만 동시범은 그런 공동의사가 없다.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했더라도 서로 연결된 범행이 아니라면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 그 상해가 갑의 폭행 때문인지 을의 폭행 때문인지 불분명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공동정범이면 전체 결과에 함께 책임질 수 있지만 동시범이면 각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핵심 차이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가이다. 동시범에서는 누가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불명확하면 공동정범처럼 전체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피해자를 때렸다. 그런데 갑과 을은 서로 공모한 적이 없다. 같이 때리기로 한 것도 아니고 역할을 나눈 것도 아니다. 갑은 갑대로 피해자를 때렸고 을은 을대로 피해자를 때렸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상해가 갑의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을의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동정범이라면 비교적 간단하다. 갑과 을이 함께 폭행하기로 하고 실행했다면 각자는 공동범행 전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 하지만 동시범은 다르다. 동시범은 서로 공모가 없다. 각자의 범행이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갑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을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따져야 한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다. 따라서 누가 상해를 발생시켰는지 끝까지 알 수 없다면 갑과 을 모두에게 상해 결과 전체를 당연히 책임지우기는 어렵다. 다만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면 각자는 적어도 자기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다. 정리하면 동시범에서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처럼 묶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 결과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공범의 종속성은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정범의 범죄에 기대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사람 지갑 훔쳐와. 을은 갑의 말을 듣고 절도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쳤다. 이 경우 을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갑은 을에게 절도를 시켰으므로 절도교사범이 문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갑의 교사범 책임은 을의 절도 범죄가 있어야 제대로 성립한다. 즉 공범은 혼자 공중에 떠있는 범죄가 아니다. 정범의 범죄에 붙어서 성립한다. 이것을 공범의 종속성이라고 한다. 방조범도 마찬가지다. 갑이 절도를 하려는데 을이 절단기를 빌려줬다. 갑이 실제로 절도 실행에 나아갔다면 을에게 절도 방조가 문제된다. 하지만 갑이 끝까지 아무 실행도 하지 않았다면 을에게 완성된 절도 방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방조범도 정범의 범죄 실행에 종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다. 정범이 반드시 실제로 처벌받아야만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범이 책임 능력이 없거나 처벌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범 성립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공범의 종속성은 정범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은 정범의 행위가 적어도 범죄로 평가될 만한 기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교사범과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에 기대어 성립한다. 그래서 공범 문제에서는 먼저 정범이 어떤 범죄를 실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한 종속 형식은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공범의 종속성을 공부하면 바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제한 종속 형식이다. 말은 어려운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사람 지갑 훔쳐와. 을은 갑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쳤다. 이 경우 을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법하다. 그러면 갑에게 절도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쉽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범인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거나 을이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정범이 실제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갑의 공범 책임도 무조건 사라질까? 그렇지는 않다. 제한 종속 형식은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범의 범죄성을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정도로 본다. 즉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정범에게 책임까지 완전히 인정되지 않아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구조다. 여기서 제한이라는 말은 정범의 모든 범죄 요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범의 책임까지 요구하지 않고 구성 요건과 위법성 정도에 종속된다는 의미다. 정리하면 제한 종속 형식은 공범이 정범에게 기대어 성립하되 정범의 책임까지 전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공범 문제에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사람 지갑 훔쳐와. 그런데 을은 갑의 말을 듣고도 싫어. 나는 안 해. 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교사범이 성립할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실제로 실행에 나아갔을 때 성립하는 공범이다. 그런데 을이 범죄를 결심하지도 않았고 실행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정범의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성된 교사범을 인정하기 어렵다.
어렵다. 방조범도 마찬가지다. 갑이 절도를 하려는 줄 알고 을이 절단기를 빌려줬다. 그런데 갑이 겁을 먹고 절도 실행에 전혀 나아가지 않았다. 이 경우 을에게 절도 방조범이 성립할까? 역시 원칙적으로 어렵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구조다.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지 않으면 도와준 범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정범이 실제로 처벌받아야만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범에게 책임 능력이 없거나 처벌 조각 사유가 있더라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정범 없는 공범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공범은 정범의 범죄에 기대어 성립하므로 공범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적 공범은 범죄의 성질상 여러 사람의 관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뇌물죄를 보자. 공무원 갑이 직무와 관련해서 을에게 돈을 받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돈을 준 을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을에게는 뇌물공여죄가 문제된다. 뇌물죄는 구조상 돈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 이처럼 범죄 자체가 여러 사람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공범은 한 사람이 혼자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다른 사람이 교사하거나 방조하거나 함께 실행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키면 교사범, 도와주면 방조범, 함께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반면 필요적 공범은 다르다. 범죄의 구조 자체가 여러 사람의 존재를 예정한다. 뇌물죄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도박죄에서 함께 도박하는 사람들, 간통죄가 있던 시절의 상대방 관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로 설명된다. 다만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서 항상 모두가 같은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뇌물죄처럼 받는 공무원은 수뢰죄, 주는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따로 규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 구조상 필요하더라도 법이 그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리하면 필요적 공범은 범죄 자체가 여러 사람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경우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과 구별해서 그 범죄가 원래부터 여러 사람의 행위를 예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누가 범죄를 자기 일처럼 지배했는가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갑은 피해자를 직접 때렸고 을은 옆에서 더 때려라고 말하며 도왔다. 이때 갑은 직접 실행행위를 했다. 그러면 갑은 정범으로 보기 쉽다. 그런데 을은 어떨까? 을이 단순히 옆에서 부추긴 정도라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된다. 하지만 을이 범행 전체를 함께 계획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정범과 공범 구별 기준이다. 첫 번째 학설은 주관설이다. 주관설은 그 사람이 범죄를 자기 범죄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남의 범죄를 돕는다고 생각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즉, 내 범죄라는 의사가 강하면 정범, 남의 범죄를 도와주는 의사라면 공범으로 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견해는 마음속 의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객관적인 기준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학설은 객관설이다. 객관설은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직접 구성 요건적 행위를 하면 정범, 그렇지 않고 도와주기만 하면 공범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 견해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장에 없었지만 범행 전체를 지배한 배후 조종자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범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현대 형법에서는 행위지배설이 중요하다. 행위지배설은 그 사람이 범죄 실현 과정을 지배했는지를 본다. 쉽게 말해 범죄가 이루어질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실질적으로 좌우했다면 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단순히 현장에서 직접 손을 댔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주관설, 객관설, 행위지배설을 간단히 소개한 뒤 현재는 행위지배설을 중심으로 정범성을 판단한다고 정리하면 된다. 행위지배설은 범죄 실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 정범이라는 학설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내가 가게에 들어가 돈을 가져와. 나는 밖에서 전체 계획을 짜고 도망칠 차를 준비할게. 을은 실제로 가게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 갑은 직접 가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갑은 단순한 공범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갑이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고 도망수단을 마련하고 범행 전체의 진행을 좌우했다면 갑에게도 정범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설명하는 학설이 행위지배설이다. 행위지배설은 정범을 이렇게 본다. 정범은 단순히 범죄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다. 범죄가 실현되는 과정을 자기 의사에 따라 지배하는 사람이다. 즉, 범죄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다. 행위지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 첫째, 직접 행위지배다. 자기가 직접 범죄 실행 행위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직접 을을 때렸다면 갑은 직접 정범이다. 둘째, 의사지배다.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이나 착오에 빠진 사람을 이용하면 간접 정범이 문제된다. 셋째, 기능적 행위지배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함께 실현하는 경우다. 공동정범에서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갑은 망을 보고 을은 문을 따고 병은 물건을 가져왔다면 각자가 범죄 실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정리하면 행위지배설은 누가 직접 했는가보다 누가 범죄 실현을 지배했는가를 본다. 공동정범, 간접정범, 공범 구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이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를 자기 범죄처럼 함께 실현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함께 금은방 절도를 계획했다. 갑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을은 출입문을 열기로 했다. 병은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가져오기로 했다. 실제로 병만 귀금속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렇다면 병만 절도죄의 정범이고 갑과 을은 단순 방조범일까? 그렇게만 보면 공동정범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갑과 을도 범행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이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절도 범행을 함께 실현한 것이다. 공동정범의 본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이 있다. 첫째, 공동의사주체설이다. 이 견해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하나의 주체처럼 행동한다고 본다. 즉, 갑, 을, 병이 따로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동의 범죄 의사 아래 하나의 범죄 주체처럼 기능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견해는 공동의사주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개인의 책임 원칙과 긴장관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둘째, 행위지배설이다. 행위지배설은 공동정범을 기능적 행위지배로 설명한다. 각자가 범행에서 중요한 기능을 나누어 맡고 그 역할을 통해 범죄 실현 전체를 함께 지배했다면 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공동정범을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도 유용하다. 단순히 공모가 있었는지보다 그 사람이 범죄 실현에 본질적 기여를 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의 본질은
본질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지배한다는 데 있다. 시험에서는 공동이사 주체설을 간단히 언급하고 현재 설명으로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중요하다고 정리하면 된다. 공모 공동정범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고 기능적으로 지배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했다. 갑은 전체 계획을 짰다. 을은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병은 현금을 전달받았다. 갑은 범행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갑은 단순 교사범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갑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역할을 배분하고 수익 분배까지 정했다면 갑은 범행을 배후에서 지배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공모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공모 공동정범은 말 그대로 공모에 참여했지만 직접 실행행위는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심할 점이 있다.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가볍게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하다. 즉 범행을 자기 범죄로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범행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판례도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판례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고 그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조직적 범죄,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폭력조직 범죄처럼 역할이 나뉘어 있는 사건에서 공모 공동정범이 자주 문제된다. 정리하면 공모 공동정범은 현장에 있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다.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와 범죄 실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주의 의무를 위반해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해야 했다. 그런데 갑도 확인하지 않았고 을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무거운 자재가 떨어져 병이 다쳤다. 이때 갑과 을에게 각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갑과 을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래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실범은 고의범이 아니다. 같이 범죄를 하자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 견해는 공동정범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긍정설은 이렇게 본다. 과실범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동의 행위를 하면서 각자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공동의 부주의가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즉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그 의무를 함께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면 과실범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하려는 의사보다 공동의 행위와 공동의 주의 의무 위반이 핵심이다. 사례에서는 누가 어떤 주의 의무를 부담했는지 그 의무 위반이 결과 발생과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쓰면 된다. 공동정범 판례는 단순 가담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공동정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가공의 의사다. 여러 사람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범행을 우연히 보고 있었을 뿐이라면 갑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갑과 을이 미리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실행하기로 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행위 지배다.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문을 열고 한 사람은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건을 직접 집은 사람만 정범이라고 하면 공동범죄의 실질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판례도 공동정범을 판단할 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중요하게 본다. 특히 공모 공동정범에서는 현장에 있었는지보다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범행 후 이익을 나누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역할 분담, 실행 관여, 수익 분배, 범행 지배 정도를 종합해야 한다. 정리하면 공동정범 판례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같이 하겠다는 의사, 범죄 실현에 대한 본질적 기여,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지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공동정범 쪽으로, 단순히 도와준 정도라면 방조범 쪽으로 정리하면 된다.